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4년 국가직 9급의 5번부터 8번 문제까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제 봤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라 답을 고르시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헐, 5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의 선지들을 하나하나 잘 보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 제로 베이스드 버젯이죠. 제로 베이스예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이런 걸로요.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 원점을 기준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제도니까 맞는 선제고요. 우리나라? 네. 미국의 예산 제도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은 네,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연기준 예산제도 적용했는지 몰라. 그러면 얘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나머지 선지를 보셔야죠. 선지 하나 정도 모르시는 거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른 선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3번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입니다. 여길 통해서 정책결정 패키지를 만들죠. 이 의사결정 단위는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특정한 사업을 지창하기도 합니다. 이 의사결정 단위에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패키지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맞고요. 일반적인 연기준 예산제도가 우리 PPBS 계획예산제도랑 제일 크게 차이점 가지고 있는 거 뭔가요? 바로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PPBS가 집권화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면 연기준 예산은 분권화되어 있는 의사결정 체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소수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하급자들이 다양하게 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합리주의 기법인데도 GBB가 약간 상향적, PPBS가 하향적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들의 여론을 동원해서 정책 의제 설정,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정당은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이라고 했죠.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서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틀린 선지네요. 2번이 X. 3번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익 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 맞죠? 이익 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특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죠. 자,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헷갈리셨던 내용인데 국고채무 부담행위 자체의 내용을 알고 계셨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고채무 부담행위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나중에 지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행위, 계약 같은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항마다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연도, 계약을 하는 연도,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연도, 상환 연도, 그리고 얼마의 금액인지 이걸 표시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채무 이행의 책임이 올해 당해 연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별도의 국고채무 부담 행위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채무 이행에 대한 금전 책임이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기 때문에 국고채무 부담 행위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입니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채무를 부담할 권한까지는 받지만 채무의 지출 권한은 다시 예산에 세입세출 예산을 통해서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틀렸고요.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이죠. 별도로 다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뒤에 부분 다 틀렸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여기 다 틀렸죠. X입니다.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죠. 계속비와 같습니다. 계속비도 아시겠지만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때 단년도 예산의 원칙 예외로서 예산의 계속비를 명시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요거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 사업, 요걸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게 오히려 계속비이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채무 부담 행위와 계속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건 계속비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성질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정책평가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정책 프로그램, 정책평가 논리 모형은 아시겠지만 정책 모형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 형성평가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혹은 집행 단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책 평가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정책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관련된 수단이죠.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를 보잖아요. 이게 인과관계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독립변인, 그다음에 여기 두 개가 중속변인. 그래서 인과관계는 정책 수단이 목표 달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투입과 활동이라는 수단, 그게 산출과 결과라는 목표로 도식화될 수 있는지 요걸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입니다. 산출이, 아웃풋이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 그 산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 요거를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얘기하죠. 산출은 아웃풋, 그 다음 결과는 아웃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대요. 네, 맞습니다. 과정평가는 맞죠? 하지만 과정평가든 총괄평가든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는 우리 모든 평가에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논리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왠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건 프로그램 목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 모형이든 목표 모형이든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 모형 과정평가고요. 정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총괄평가 목표 모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8번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화요일 날 잘 마무리했고요. 내일 또 수요일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힘차게 잘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